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공시법을 담당하는 배조입니다. 앞으로 1년간 이제 저와 함께 할 텐데 서로 잘 이제 지내보도록 하죠. 자, 우리 여러분이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쭉 이렇게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딱 몇 마디만 추가를 할게요. 자, 공인중개사 시험이요, 쉬운 시험은 아닙니다. 양도 많고요. 내용도 우리가 평소에 접하지 않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용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안 하고는 절대 합격을 못하는 시험이에요. 자, 그런데 다행인 것은 공부를 하면은 모두가 또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하시면은 다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장점이 있으니까 꾸준히 하시면 되는데, 자, 그럼 우리가 10월 말에 시험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또 10월 말에 또 시험을 볼 거예요. 1년간 이제 준비해서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요. 양도 많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한 번이라도 더 보는 사람이 합격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일찍 시작했을 때 조금이라도 우리가 일찍 한 번이라도 더 보기 때문에요. 합격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은 합격 가능성이 그만큼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되도록 빨리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빨리 시작하는 이유는 또 이런 것도 또 있습니다. 우리가 수업하는 과정이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그 다루는 내용들이요.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년 10월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커리큘럼에 이제 따라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당장 10월, 11월, 12월에 공부하는 내용에 당장 시험 볼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이제 강의를 하지도 않고, 우리는 목표는 이제 1년 후니까. 자, 그래서 각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요. 그 단계에서 꼭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단계를 건너뛰다 보면은요, 나중에 이 전 단계에서 했던 내용들, 이런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 이 단계를 가기 위해서 미리 좀 했으면 하는 내용들을 안 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이해하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각 단계별로 이렇게 꾸준히 따라가는 것이 이제 맞물려서 계속 가니까 부담 없이 좀 편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중간에 끊어지다 보면은 이것을 보충하기가 좀 이제 그때 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가게 되면 합격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일찍 시작하면은 그만큼 합격률이 이제 높아지는데, 다만 우리가 일찍 시작했을 때 이제 가장 힘든 것이요. 우리가 1년이라는 시간이지만은 1년 동안 계속 꾸준히 계속 공부를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게 가장 어려운 것이죠. 자, 그래서 멈췄을 때가 좀 힘들어져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 공부는요, 물을 거슬러서 노를 저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속 저었을 때 어떻습니까? 계속 저었을 때요. 그러니까 조금 저으면요, 항상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조금씩 해서는요, 항상 그 자리가 있지 올라가질 않아요. 그러다가 열심히 하면은 그때 조금씩 올라갑니다. 열심히 하면 그때 좀 올라가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서 좀 이제 힘들다고 해서 쉬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다시 뒤로 쭉 떨어져 버려요. 이게 이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1년을 꾸준히 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좀 힘들 때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제 버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열심히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끌어올리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를 버틸 수 있는 이제 힘만 있으면은요, 그러면 또 기회 되면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멈추면 안 되는 것이 이제 좀 힘든 내용이죠. 그래서 1년을 꾸준히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1년만 꾸준히 하시면 모두 합격할 수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1년을 꾸준히 할 수 있느냐 없느냐죠. 그러니까 하면은 다 붙을 수 있는데 그게 가장 어려운 내용이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유념하셔서 힘들 때 좀 쉬어가기도 하면서, 근데 너무 많이 쉬지만 않으면은요, 모두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격 의지를 가지고요, 꾸준히 하시면은 다 합격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각 단계별로 우리가 이쯤에는 뭘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그때그때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부동산 공시법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공시법이 과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공시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요, 잠깐 설명을 이제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나눠드리는 부동산 공시제도의 구조해가지고 1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1페이지에 있는 내용들, 그걸 가지고요, 우리가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 공시제도의 구조는요, 앞으로 1월이나 3월에는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직접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다음 내용들, 우리가 공시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요, 시험에 나올 것들만 딱 공부해가지고는 또 좋은 점수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요, 꼭 필요한 영양소만 약으로 딱 먹는다고 해보세요. 건강한 게 아니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하다 보면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건강해지듯이 꼭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딱 찍어가지고 공부를 하겠다, 이렇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점수가 나오는 건 아니고, 시험에 나오는 것 이외에도 좀 부차적인 내용들도 좀 알아둬야 이 내용을 정확하게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는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해보죠. 우리가 부동산 공시법인데요. 자, 우리가 부동산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재산 중에서요, 움직이는 것을 동산이라고 해요. 이런 것도 다 동산이 되는 거죠. 움직이는 재산. 그러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재산.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재산 그러면은 대표적인 것이 토지와 건물이 되는 거죠. 토지나 건물이 대표적인 부동산이 됩니다. 대표적인 부동산이죠. 부동산의 개념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공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알려준다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즉, 일반인들이 일정한 사항들을 알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는 것을 우리는 공시라고 해요. 자, 그러면 부동산 공시라는 것은 토지나 건물에 대한 일정한 사항을 우리들이 알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부동산 공시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일정한 사항을 알려준다고 했는데, 일정한 사항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사항을 말하느냐? 이제 요런 것들, 이제 요게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공시법이. 자, 그러면 우리가 토지나 건물에 대한 이제 정보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일정한 사항들이 되겠죠. 정보들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나 건물, 대표적인 것이 토지니까 부동산 그러면 토지를 예로 들면은요, 토지에 대한 정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떤 토지를 사려고 합니다. 근데 사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살 수는 없잖아요. 뭘 알고서 사는 거죠. 정보를 알고서 그 토지를 이제 가격도 정해주고 살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X라고 하는 토지를요, 팔려고 내놨어요. 근데 마침 이것을 을이라는 사람이 사려고 합니다. 그냥 무조건 살 수는 없잖아요. 가격도 정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 매수인, 이제 매매에 있어서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의 이제 매수인이 알아야 될 정보, 알고 싶은 정보에는 뭐가 있을까? 즉, 갑에게서 을에게로 매매. 그러니까 갑이 이제 물건을 파는 거죠. 돈 받고 파는 걸 매매라고 하고, 그 매매를 할 때 물건을 사는 매수인이 이걸 알아야 될 정보는 뭐가 있을까? 자, 하나씩 이제 생각해보죠. 그럼 을이라는 사람은 먼저 이 토지가 어디에 있는 토지냐, 이것부터 알아야 되겠죠. 이 토지가 서울에 있는 토지냐, 아니면 부산에 있는 토지냐. 서울에 있으면 또 어느 구에 있는 토지냐. 서초구에 있다. 그러면 서초구에는 또 동이 여러 개 있잖아요. 서초동, 반포동, 방배동. 어느 동에 있느냐, 이것부터 알아야 되겠죠. 도대체 어디에 있는 토지냐. 그러면 이 토지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토지다.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이 토지가 위치한 이제 행정구역이 되는 거죠. 이 토지가 위치한 행정구역. 도시는 동으로 끝나고 시골은 리로 끝나게 되겠죠. 마지막 행정구역이. 자, 이것을요, 이 토지의 소재라고 해요. 전문용어로 소재. 쉽게 쉬운 어려운 말은 아니죠. 토지가 어디에 있는 토지냐, 소재예요. 먼저 이것부터 알아야 되겠죠. 서초동에 있는 토지구나. 그럼 서초동에는요, 토지들이 여러 필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토지를 세는 단위가 필지예요. 한 필지, 두 필지. 그럼 서초동에는 엄청나게 많은 여러 필지가 있잖아요. 그럼 그 여러 필지들을 이제 여러 필지 중에서 어떤 토지냐, 이것도 이제 정해져야 되겠죠. 궁금하죠. 그러면 서초동에 있는 여러 토지들이 있는데, 이 토지와 이 토지, 저 토지를 구별하기 위해서요, 그 토지들마다 번호를 붙여놨어요. 우리가 100번지, 200번지, 150번지 이런 게 있죠. 번지. 이게 토지의 이제 번호죠, 번호. 그러면 이 토지는 서초동에 있는 100번지 토지다. 그러면은 이 100번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전문용어로 지번이라고 해요. 토지에 붙어 있는 번호다. 거꾸로 하는 것도 똑같죠. 우리가 100번지, 거꾸로 하면 지번, 번지, 지번. 그렇죠? 그러면은, 서초구, 서초동의 100번지 토지다. 이건 뭐 기본적인 내용이죠. 자, 그러면은 이걸 소재와 지번이라고 하는데요. 자, 서초동 100번지는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죠. 반포동에도 100번지가 있고 방배동에도 100번지가 있지만은 서초동 100번지, 즉 서초구 서초동,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00번지는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재와 지번에 있어서 그 토지가 일단 특정이 됩니다. 특정.
아, 서초동 100번지 토지. 아, 이거 파는구나. 이거 파는구나. 이거 살까 말까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은 소재, 그러니까 서초동 100번지 토지다. 이런 것만 가지고 이 사람이 무조건 살 수는 없는 거죠. 자, 을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사는 이유는요. 여기다 주택을 지어서 살기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토지의 이제 용도가 주거용,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가 돼요. 그럼 내가 소유하는 토지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다 뭐 아파트도 짓고 공장도 짓고 다 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계획에 맞춰 가지고요. 여기는 주거용 건축물을 지을 수 있고 여기는 주거용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들이 있어요. 여기는 공장만 지어라. 여기는 농사만 지어라. 이런 식으로 나눠놨어요. 그러면 이 토지는 적어도 건물을 지으면 주거용 건축물, 즉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여야 되겠죠. 그 용도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여야 된다는 거죠. 그 용도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공장용지다. 그럼 이것은 주택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토지의 용도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 토지의 용도, 토지가 어떻게 이용되느냐.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 토지가 존재하는 목적이 되는 거죠. 목적. 자, 이 토지가 존재하는 목적 이런 걸 지목이라고 해요. 지목. 자, 그러면은 이 토지는 주거용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다.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대지라고 하죠. 대지. 네, 지목을 이럴 때는 이제 대라고 합니다. 대. 대 그러면은 이것은 주거용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구나. 공장용지면 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대다. 그럼 이것을 토지의 용도, 토지가 존재하는 목적, 그래서 이것을 지목이라고 해요. 지목도 알아야 되겠죠. 아니면은 지목을 모르고 샀는데 이거는 주거용 건축물을 지을 수 없으면은 사봤자 의미가 없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이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또 이거죠. 이것은 지목이니까, 딱 맞다. 주거용 건축물 지으려고 했는지, 이게 건축물 지을 수 있구나. 주택 지을 수 있구나. 알았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이 토지의 면적이죠. 이 토지의 면적은 얼마가 되느냐. 가격도 정하려면 이제 면적도 알아야 될 테니까요. 그럼 토지의 면적이 얼마인지 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보통 지금까지는 평 단위를 사용했는데 한 평은 지금 몇 제곱미터예요? 우리 지금 현재는 제곱미터 단위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한 평은 3.3 제곱미터예요. 그럼 만약에 이 토지가 100평이다 그러면 몇 제곱미터예요? 330 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면적. 이거는 330 제곱미터다. 내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딱 맞다. 면적에. 면적도 중요한 정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을이요. 그리고 면적이요. 이제 330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면적이 대이면서 330제곱미터이면서요. 토지 모양도 중요해요. 토지 모양이 330제곱미터 100평인데요. 가로로 길게 해가지고 100평일 수도 있고, 세로로 길게 해가지고 100평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딱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해서 100평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요게 활용도가 제일 높은 것이죠. 그러니까 토지 모양도 중요해요. 그러면 그 토지 모양은요, 이 모양은 인접하는 토지와의 경계를 통해서 모양이 정해지는 거죠. 토지 모양. 그럼 토지 모양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면적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토지 모양도 중요하고 그 토지 모양은 인접하는 토지와의 경계를 통해서 토지 모양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 경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정보로는 경계가 또 있는 거죠. 이 선들이죠. 경계가 되겠죠. 경계. 모양도 중요해요. 경계는 그냥 모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런 것들이 다 알아야 되죠. 모르고 그냥 막 샀다가 이거 내가 예상했던 것과 틀리네. 이래버려가지고 돌려주세요. 다시 매매 없었던 걸 합시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요. 좀 복잡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 토지의 면적이 330제곱미터라고 했을 때 이 토지 면적을 어떻게 측정을 했을까요? 측량을 통해서 측정을 하는데요. 어떻게 면적을 측정하느냐. 우리가 길 가다 보면요. 측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측량하는 사람들은 뭘 측량하냐면요. 이 경계를 측량해요. 경계. 우리가 오늘 나눠드린 그 유인물 보시면은요. 유인 보시면은 5페이지 보시면 지적도, 임야도 이렇게 나와요. 지적도, 임야도. 거기에 있는 선들이요. 이게 바로 경계예요. 우리는 이걸 보고 그 토지 모양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모양. 내가 사고자 하는 토지 모양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지적도, 임야도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의 지도죠. 이 토지들. 이 지역의 지도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지도가 있어요. 우리나라 지도. 우리나라 지도가 있으면요. 우리나라 한반도의 면적을 어떻게 구했을까요? 여의도 면적은 얼마다? 면적을 어떻게 구할까요? 그러면 그 면적을 구하는 방법 우리가 뒤에서 하겠지만요. 우리가 이 토지가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직사각형이에요. 위에서 봤을 때는. 근데 옆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굴곡이 이렇게 있잖아요. 굴곡이.
그러면 이때 면적을 구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면적을 구하는데 지표면의 면적을 구하려고 하게 되면요. 삽질 한 번만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면적이 바뀌어버리잖아요. 바람만 불어도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면적이 울퉁불퉁한데 이 면적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면적을 우리가 말할 때는요. 지표면의 면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수면, 바닷물 있죠. 바닷물. 해수면과의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해요. 이 넓이. 이 수평면의 넓이를 말하게 되면 이 수평면상의 넓이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아무리 삽질해도 변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평면상의 넓이를 우리는 구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면적은 수평면상의 넓이에요. 이 수평면상의 넓이를 그러면 어떻게 구할까요? 구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지도를 만들었잖아요. 지도를. 그러면 지도가 뭐예요? 평면도죠. 평면도니까요. 이 지도 위에서, 도면 위에서 면적을 측정해요. 우리가 도면을 만들 때는 실제 토지의 거리보다 이제 줄여가지고 등록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축척이라고 하죠. 100만 분의 1로 줄일 수도 있고 1000분의 1로 줄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줄여가지고 이렇게 평면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수평면상의 넓이를 구하기 때문에 그 평면도에서 면적을 측정해요. 그래서 거꾸로 축척을 곱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면적을 구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직사각형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여기서 계산해가지고 축척을 곱해줘가지고 계산할 수 있지만은, 문제는요, 토지들이 뭐, 이렇게 생긴 토지들 있잖아요.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있는 토지는 오히려 뭐 거의 없고, 이렇게 막 토지가 되어 있어요. 이 토지의 면적을 어떻게 구할까요? 그러니까 도면에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도면 보면 뭐 복잡하게 생겼잖아요. 삐뚤삐뚤삐뚤 생겼어요. 뭐 직선으로만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이 토지 면적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하나하나 공부하겠지만요. 이 토지 면적을 구하는 기계가 있어요. 전자면적 측정기라는 기계가 있어가지고요. 이 기계를요. 이 선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선을 따라 움직여요. 선을 따라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요. 여기 딱 도착하면은 면적이 나와요. 이런 기계가 있어요. 달나라도 하는데 뭐 이런 거 못 만들겠어요. 그래서 이런 전자면적 측정기를 가지고 도면 위에서요. 선을 따라 움직이면서 면적을 측정합니다. 그럼 이제 수평면상의 넓이가 나오죠. 그럼 그 기계에는 당연히 축척 이런 변수들이 다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면적을 구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면적을 구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이 선이 두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이 두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선을 따라 움직이는데 선 안쪽으로 움직이느냐 선 바깥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면적은 항상 틀려지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항상 오차가 발생했죠. 오늘 아침에 측정했을 때와 저녁에 측정했을 때 또 틀려질 거 아니에요. 선이 두께를 가지고 있으니까. 두께를. 자, 그러니까 항상 오차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땅값이 비싼 지역에서는요, 그 작은 오차가 굉장히 뭐 평당 뭐 몇 억씩 하는 데들은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약간만 차이 나도. 자, 그래서요, 땅값이 아주 비싼 지역, 대표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했던 곳들은요, 처음에 측량을 할 때요, 도면으로 이렇게 선만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수학적 좌표값 가지고 합니다. 좌표값. 수치. 그러니까 X, Y 해가지고 좌표값을 구해요. 좌표값을 구해가지고 이 좌표들을 대입해서 면적을 측정해요. 그러면은 수학적 좌표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좌표를 대입해서 면적을 측정하다 보면은 누가 측정했을 때는 항상 똑같은 면적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좌표값이 이제 구해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을 했다를 하는 곳들은요, 이렇게 도면으로만 이렇게 선으로만 이렇게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좌표들, 그러니까 선의 굴곡점마다 좌표값까지 구해놓습니다. 이것도 하나 이제 정보예요, 이 토지에. 그래서 이런 거죠. 이런 선의 굴곡점, 이런 것도 우리는 좌표라고 해요. 근데 좌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보지 않은 내용이니까요. 여기는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나머지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좌표 이런 것들도 하나의 토지의 정보가 되는 거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토지의 정보, 매수인이 알고자 하는 것이요. 토지 자체의 정보로는 요거 알면은 뭐 더 이상 알 게 없는 거죠. 충분히 아는 거예요. 충분히 알아요. 그러면 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 6가지는요. 가백에서 을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됐으면 변경이 되나요? 안 되나요? 소유권 이전됨에 따라서 요 내용이 변경이 돼요? 변경이 안 돼요? 변경이 안 되고 그대로예요. 소유자가 바뀌어도 항상 그 상태에 있는 거. 즉 권리와 상관없이 토지 그 자체에 존재하는 그 사실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6가지를요. 우리는 토지의 사실관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권리자가 바뀐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그대로 토지 자체에 그 존재하는 사실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특히 이 토지의 사실관계 중에서 이 6가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 6가지를요. 그 토지 자체를 표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토지의 표시라고 해요.
아주 중요한 개념을 다뤄요. 근데 앞으로 계속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볍게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6가지로 우리는 토지의 표시라고 해요. 그러면은 매수인이 물건을 사려면요, 적어도 이런 토지의 사실관계를 알아야 될 것이고, 그러면은 이것만 가지고 그러면은 무조건 또 이렇게 계약을 하느냐 있어서요. 또 이제 또 다른 이제 내용들이 있어요. 보통 이 정도 나오면요, 토지 가격이 대충 나오겠죠. 어디 있고 지목이 뭐고 면적, 경계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가격이 나와요. 그래서 만약 여기가 평당 1,000만 원이다. 그러면은 가격이 한 10억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그러면 한 10억 정도 되겠구나 해가지고요, 갑과 을이 이 X토지에 대해서 10억 원으로 이제 계약을 맺어요. X토지 10억. 그러면 10억으로 계약을 맺은 다음에, 그러니까 보통 한 이 정도면 10억이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을이 이제 10억으로 가격을 정한 다음에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억을 지급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이 사람이 정말 소유자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소유자가 아닌데 내가 10억 주고 샀는데 이 사람이 소유자 아니면 어떻게 돼요? 난 10억 사기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을은 어떻습니까? 요것만 알아서는 안 되고 정말 이 토지의 소유자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소유자 아닌 사람한테 사서는 완전히 사기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아야 될 정보는요, 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누군지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소유권이 누구에 있는지. 자, 그러면 갑이 진정한 소유자가 맞다. 갑이 소유권이 있구나. 자, 그러면은 10억 주고 사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이것만 알아서는 안 되고 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유자는 갑이 맞아가지고 10억을 주려고 했더니 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담보로요, 은행에서 3억을 빌렸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융자를 받았다는 거죠. 은행에서 3억을 빌렸다든지. 아니면 이 토지에 대해서는요, 전세를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3억 주고 전세 들어온 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에 대한 담보권, 이걸 저당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당권은 나중에 민법과 등기법에서 자세히 다루게 될 텐데, 그러니까 저당권, 병이라는 사람이요, 갑한테 3억을 빌려주고 이 토지를 담보로 잡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융자금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잖아요. 융자를 받는다고 하죠. 그러면 은행에서는 저당권을 잡고 있죠. 그래서 제때 돈 안 갚게 되면은 경매해버리죠. 3억 빌려주고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든지. 아니면은 병이라는 사람이요, 3억 주고요, 전세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전세. 그럼 우리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병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자나 저당권자가 있으면 우리가 살 때요, 10억을 다 줍니까? 아니면은 7억만 지급합니까? 보통 어떻습니까? 융자금 안고 7억을 지급하죠. 전세 안고 7억을 지급하잖아요.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10억을 다 지급했다고 해보죠. 그럼 10억을 다 지급하면요, 갑이 이제 3억을 갚아야 되거든요. 아니면 갑이 전세권자한테 3억 줘서 내보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만약 안 갚아버리면, 전세 3억 줘서 안 내보내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 사람들이 경매해버려요. 경매에 들어와 버리면요, 이 사람 10억 주고 다 샀는데 소유권 잃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10억 다 주고 얘한테 갚으라고 하기보다는요, 나는 이걸 공제하고 7억만 지급하고 내가 직접 3억을 갚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이것을 저당권, 융자 안고, 전세 안고서 어떻습니까? 내가 대신 갚기로 하고 7억만 지급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소유자만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 토지를 둘러싼 혹시 저당권자가 있지는 않은지, 전세권자는 없는지,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죠. 매수인은. 그래야 정확하게 돈을 얼마 지급할 것인지를 저희가 이제 판단할 수가 있게 되니까. 자, 그러면은 소유권이나 저당권, 전세권은요, 이 토지를 둘러싸 놓습니까? 권리관계죠.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이런 거는 하나의 권리관계가 돼요. 자, 그러면은 매수인은 어떤 부동산을 살 때 알아야 될 정보로는 사실관계, 권리관계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편에서는요, 이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중간에 이제 중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매수인한테 이런 걸 다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사람이 사겠죠. 이 사람이 살려고 하는데 와가지고 혹시 거기에 저당권이나 전세권 없어요? 물어봤더니 공인중개사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안 하는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명해야 될 정보들이에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알아야 될 내용이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공인중개사가 그러면 어떻습니까?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나 사실관계 다 외우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전국에는 한 3,500만 필지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이 3,500만 필지를 다 외우고 있을 수가 없죠. 그럼 외우지 못하면 중개를 못하느냐?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 부동산에 관한 이러한 사항들을요, 공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요, 장부를 통해서 공시를 해주고 있어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뭐만 볼 줄 알면 돼요?
그 공시되고 있는 장부만 볼 줄 알면 되는 거죠. 그럼 설명을 다 해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시와 관련된 이제 우리 공시법에서 배울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정보로는 권리관계와 사실관계가 있는데요. 자, 보죠. 그러면 우리가 방금 했던 사실관계 그러면은 그 토지를 둘러싼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자표 6가지. 특히 이것을 토지의 표시라고 한다고 했어요. 또 권리관계에는 소유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서 저당권, 전세권, 권리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또 그 외에도 뭐 임차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요, 장부를 통해서 국가가 공시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공시되는 그 장부만 이해할 줄 알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토지의 사실관계는요, 어떤 장부를 통해서 국가가 공시해 주느냐? 우리가 지적공부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지적 그러면요, 우리가 인적사항 그러면 사람의 정보죠. 인적. 그러니까 적은요, 정보를 나타내는 한자예요. 그러니까 인적사항 그러면 사람의 정보. 지적 그러면은 토지의 정보가 되겠죠. 토지에 대한 정보를 등록해 놓은 공적인 장부. 그래서 지적 공부라고요. 물론 지적 공부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어떤 장부가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해가지고 지적공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공부를 통해서 공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적공부만 볼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권리관계는 어디를 통해서 어떤 장부를 통해서 공시가 되냐면요.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가 됩니다. 등기부. 자, 그러면 이때요. 아니면 동일한 토지, 한 필지 토지의 사실관계하고 권리관계인데 장부를 이렇게 이원화시켜 놓으면 우리가 두 개를 따로따로 봐야 되는 수고가 생기잖아요. 그걸 하나로 그냥 하나의 장부로 모아놓으면 우리가 보기가 편할 텐데 이걸 왜 이렇게 이중으로, 이원적으로 이렇게 공시를 하고 있느냐? 힘들게. 자, 그 이유는요.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지적공부가 만들어진 배경. 지적공부는 최초에 무슨 이유로 만들어졌냐면요. 국가가 과세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국가가 세금을 거두려면요, 각 토지의 면적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과세를 해야 될 테니까. 그래서 토지의 사실관계를요, 과세를 위해서 정부가 국가에서 그걸 수집해가지고 정리를 해놨어요. 과세를 위해서 최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과세를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지금에 와서는 좀 더 높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가지고 부동산 공법 시간에 다룰 거예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럼 국토에 관한 우리는 국토가 이제 좁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이용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에 대한 정보를 먼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국가가. 정보도 없이 계획을 어떻게 세워요? 그래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전제로서 국토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수집해서 등록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지적공부의 목적은요, 기본적으로 과세를 위해서 만들었지만 지금은 더 나아가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그 전제로서 지적공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적공부는요, 국가가 자기 필요해서 만들었지만 이제 민주주의니까 국가만 알지 말고 우리도 좀 알자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적공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전제로서 만들어지는데, 그러면은 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계획을 누가 수립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적공부, 다시 말해서 토지의 사실관계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리를 해야 정확히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지적공부는요, 국가 사무이면서요, 소관 업무는요, 소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적공부를 만드는데요. 근데 처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더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3,500만 필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 3,500만 필지가 하루에도 수많은 필지들이요, 지목이 바뀌기도 해요. 면적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한 필지가 좀 넓어가지고 이걸 쪼개서 팔고 싶어요. 그러면 이것은 분할을 해요. 한 필지를 2개, 3개로. 아니면 너무 작아서 사는 사람이 없으면요, 인접하는 자기가 소유하는 토지하고 합병을 해요. 합칩니다. 그럼 면적이 늘어나기도 하고 면적이 줄어들기도 하고요. 원래 지목은 대였는데 주거용 건축 밀어버리고 농사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때 전이 될 수도 있어요. 지목비. 하루에도 수많은 필지들이 이렇게 변경이 되는데 그때마다 지적 공부를 정확히 다시 등록해야 되는데 그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일이 이걸 하기에는 너무 바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을 하지만 그 이후에는 야, 너희 시, 너희 군, 너희 구에 있는 토지들은 너희들이 좀 알아서 해라 해서요. 그 시장 군수구청장, 자기의 하급 행정기관인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맡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적공부를 관리를 해요.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제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지적소관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요, 시장군수구청장, 즉 지적소관청에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공시를 해요. 공시를 합니다. 이래야 정확하게 이제 공시가 될 테니까. 그러면 우리가 권리관계는 어떻습니까? 권리관계는. 권리관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권한은 누가 가져요? 국토교통부 장관이요. 이게 갑이 소유자다, 이거 을이 소유자다. 이렇게 판단할 권한은 없습니다. 권리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권한은요, 법원이 갖는 거예요. 법원에서 이거는 갑이 소유자, 그럼 갑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리에 관한 장부를 정확하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등기부는 법원이 관리를 합니다. 법원이. 근데 법원에서는 재판하러 바쁘잖아요. 바쁘기 때문에 이 등기 업무만을 위해서요, 따로 등기관이라는 조직을 하나 만들어서 그 등기관에게 이제 맡겨서 등기관이 관리를 해요. 등기관은 법원 산하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권리에 관한 사항은 이 등기관이 등기부에 등기해서 공시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등록이라는 단어하고 등기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장부가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요, 둘 다 기록, 둘 다 등기, 둘 다 등록해버리면 혼동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등기부에 기록할 때는 등기, 지적공부에 기록할 때는 등록,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뿐인 것이지 의미는 동일해요. 둘 다 기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록해서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원적으로 공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또 이제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권리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소유권자가 누가 되는지 뭐 이런 것들 다 등기부에 기록했는데 소유권자예요, 소유권. 소유권은 당연히 등기부에 기록되는데 그러면은 지적공부에는 소유권자가 기록이 안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지적공부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과세라고 했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요, 이제 과세를 합니다. 얼마? 100만 원, 1000만 원. 그다음에 과세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누구한테 과세해요? 소유자한테 과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유자한테 과세를 하기 위해서요, 이 지적공부에도요, 과세를 위한 그 소유자를 부수적으로 기록을 해요. 소유자는 지적공부에도 기록이 돼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요, 이제 등기부예요, 등기부. 등기부에는 권리관계만 기록하고 사실관계는 기록하지 않고, 전혀 기록하지 않느냐? 사실관계는 지적공부만 기록하는 데 있어서요. 자, 등기부에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권리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 이 부동산의 소유권이 누구다? 이 부동산의 소유권은 누구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부동산의 대상, 그 대상인 부동산의 표시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부동산은, 우리 토지는 뭐로 특정된다고요? 소재 지번을 가지고 특정된다고 했죠. 그래서 서초동 100번지는 소유자는 누가 되고, 뭐 방배동 100번지 소유자는 누가 되고, 이렇게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토지를 특정하는 내용이요, 등기부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등기부에는 토지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소재 지번만으로도 토지는 특정될 수 있지만요, 우리가 등기부만 보고서도 이것은 차지하는 면적이 많이 차지하지 않죠. 지목 이제 한자 쓰고 뭐 면적 적는데 이렇게 오래 이렇게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요, 등기부만 보고서도 지목 면적까지 알 수 있도록요, 그때 소재 지번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 네 가지는요, 그 토지를 특정하기 위해서 등기부에도 기록을 합니다. 등기부에도.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자, 그러면은 이 소유자는 어떻습니까? 소유자하고요, 지목, 이게 네 가지는 지적공부에도 등록되고 등기부에도 등록돼요. 근데 관리하는 기관이 틀리다 보니까요, 불일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토지의 지목은 전이라고 해보죠. 그러니까 밭은 이제 전으로 이제 지목을 정합니다. 전. 그러면 지목이 전이고 소유자는 갑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등기부도 어떻습니까? 등기부에도 지목은 기록하기 때문에 지목이 전이고 소유자는 갑으로 기록을 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목이 변경될 수가 있어요. 원래는 밭으로 사용했는데요, 이 밭을 밀고 과수원을 만들었어요. 그럼 지목이 이제 과수원이 됩니다. 용도가. 그럼 과수원으로요, 지목을 변경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등기부를 먼저 변경해야 될까요? 지적공부를 먼저 변경해야 될까요? 지목은 어떻습니까? 지적공부에서 결정을 한다고 했죠. 이것은 토지를 특정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적을 뿐이기 때문에 지적공부가 먼저 변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적공부에서 전에서 과수원으로 지목을 변경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지적공부에는 과수원으로 지목이 변경됐는데 등기부에는 만약에 아직 변경이 안 됐어요. 기관이 틀리다 보니까 시간적 간격이 생길 수도 있고요. 하다 보니까는 여기는 변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등기부는 여전히 전으로 돼 있고요, 지적공부는 과수원으로 돼 있어요. 불일치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토지의 지목은 과수원이 되겠습니까? 전이 되겠습니까? 과수원이 되는 거죠.
토지의 표시는 지적공부에서 결정을 한다고 했죠. 지적공부에서. 그래서 토지의 표시는 등기부는 부수적으로 적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적공부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지적공부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목은 과수원인데 우리가 등기부만 보고 이것을 전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일치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일치시키는 방법으로요. 자, 지적소관청에서 지적공부에 지목을 변경하면 빨리 등기부도 고쳐라 라고 지적소관청에서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등기 촉탁이라고 해요. 자, 지적공부에 지목이 변경됐으니까 등기부의 지목도 변경하는 등기를 빨리 하세요라는 등기 촉탁을 한다는 거죠. 촉탁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등기부도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해서 과수원으로 지목을 이제 변경하게 됩니다. 변경이 되고. 등기 촉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보죠, 또. 자, 그러면은 소유자가 여기도 갑이고 여기도 갑이 되는데 소유권이 갑에게서 을에게로 이전이 돼요. 자, 그럼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부에서 이전 등기가 먼저 돼야 될까요? 지적공부에서 이전 등록이 먼저 돼야 될까요? 소유자는 등기부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지적공부에 아무리 여기에요. 을 앞으로 이전 등록, 을이 소유자라고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요. 등기부에 갑이 소유자로 되어 있으면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예요. 소유자는 등기부에서 결정을 하지 지적공부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소유자 여전히 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등기부를 먼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에게서 을 앞으로 등기가 돼 있으면요. 비로소 을은 소유권을 취득해요. 근데 지적공부는 여전히 갑으로 그대로 남아있어요. 담당하는 기관이 틀리다 보니까. 그러면 등기부에는 을로 되어 있는데 지적공부에는 지금 갑으로 되어 있어요. 누가 소유자예요? 을이 소유자죠. 등기부에서 결정되니까. 등기부에서 을이 소유자로 되어 있으면 을이 소유자인 거예요. 지적공부는 소유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을이 소유자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적공부만 보고 갑이 소유자인지 또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또 일치를 시켜야 되겠죠. 따라서 등기소에서는요, 이렇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요, 자, 을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니까 지적공부도 빨리 바꾸세요라고 통지를 합니다. 이것을 등기 완료 통지라고 해요. 등기가 갑에게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되면요, 을 앞으로 등기됐으니까 빨리 지적공부의 소유자도 정리하세요라고 해서 통지를 해요. 등기 완료 통지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기관이 틀리다 보니까 시간적 간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간격을 빨리 줄이기 위해서요, 등기 촉탁이나 등기 완료 통지를 통해서요, 두 장부를 이제 일치시키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불일치하고 있다 그러면은 토지의 표시는 지적공부가 우선되고 소유권, 권리관계는 등기부가 우선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이제 다뤘어요. 토지의 표시는 지적공부, 권리는 등기부가 우선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요. 자, 그러면 이제 보죠. 자, 토지의 사실관계와 부수적으로 이런 소유권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공시하는 제도를 우리는 지적제도라고 해요. 지적제도. 그러면은 권리관계와 그 권리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을 등기부에 기록하여 공시하는 제도를 우리는 부동산 등기제도라고 합니다. 등기제도. 그래서 공시하는 제도는 두 제도가 있죠. 지적제도와 등기제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이때 이 지적제도를 규율하는 법으로는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말이 너무 길죠. 그래서 우리가 줄여가지고요, 공간정보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근데 결국 이것은 지적에 관한 사항을 다뤄요. 물론 우리가 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는요, 이런 지금까지 설명했던 지적제도만 여기 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적제도 이외의 사항들까지 이 법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법에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의 시험법에는요, 이 지적제도와 관련된 지적 파트만 우리의 시험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적만 다룹니다. 그래서 줄여가지고 지적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지적법. 그래서 우리도 실제 시험에서도요, 우리가 공부도 어떻습니까? 지적 파트만 공부를 하지 지적 파트를 제외한 부분은 공부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 등기 제도를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뭐냐? 부동산 등기법이 됩니다. 등기법. 그러면 이 두 개의 법, 지적법과 등기법을 합쳐서 우리는 부동산 공시법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 부동산 공시법 시간에는요, 두 개의 법을 다룬다는 거죠. 두 개의 법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신 이후에요, 반드시 볼 줄 알아야 되는 두 개의 장부, 즉 지적공부와 등기부 보는 법을 다룬다. 이거 볼 줄 모르면 중개 못합니다. 그렇죠? 볼 줄 알아야 중개를 할 거 아니에요.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설명을 해주니까.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될 두 개의 장부 보는 법을 다룹니다. 근데 보는 법을 다루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 공시가 되고 있어요. 지적공부 등기부가 다 공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도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봐도 뭔 말인지 모르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지적공부와 등기부 보는 법을 알려면요. 이 지적공부에 과연 어떻게 이것이 등록되는지, 등기부는 권리관계 과연 어떻게 등기되는지를 알아야, 그 원리를 알아야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적법에서 주요 내용은 뭐냐면요. 이 토지의 표시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방법, 등록하는 절차, 이게 주요 내용이 돼요. 어떻게 등록되는 줄 알면은 그 내용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등기법의 내용은 똑같아요.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과연 어떻게 등기하는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등기되는 줄을 알아야 등기부를 보고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하나의 절차법이라고 합니다. 뭐냐? 토지의 표시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절차, 그 다음에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등기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 절차를 우리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개의 법을 다루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적법에서는요, 우리가 부동산 그러면 토지와 건물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적법이죠. 토지의 정보만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는요, 토지의 사실관계만을 다루지 건물은 다루지 않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요, 건물에 대한 사실관계를 등록해 놓은 곳은 건축물 대장이 있어요. 근데 건축물 대장은 우리의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시법에서는 건축물 대장을 다루지 않고 토지의 사실관계만을 다룹니다. 토지만 다루지 건물은 따로 다루지 않아요. 지적제도죠. 지적. 토지만 다뤄요. 근데 등기는요, 부동산 등기예요. 자,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이 다 포함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등기부를 다룰 때는요, 토지와 건물을 모두 다루게 됩니다. 토지와 건물. 자, 그러다 보니까요, 등기법이요, 지적법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과 관련돼서 좀 이제 이야기하면요, 두 개의 법을 이제 보게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 두 개의 법 중에 우리 부동산 공시법 우리가 2차 2교시에 보게 되는데, 공시법이 하나의 과목으로 40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 법과 합쳐져서 40문제가 되죠. 그러면은 세 법이 16문항이 나오고요, 공시법이 24문항이 출제가 돼요. 그러면 24문항 중에서 지적법에서 12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등기법에서 12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요 그림은요, 여러분 오리엔테이션 그 부동산 공시제도의 구조 맨 밑에 그림 하나 있잖아요. 그 그림을 지금 설명해 놓은 거예요. 설명해 드린 겁니다. 12문항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12문항인데요. 지적법은 내용도 적고요, 사실관계는 이렇게 단순해요.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단순하고 내용도 적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어렵지도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부하시면요, 10문제는 다 맞을 수가 있어요. 10문제 이상은 맞아줘야 돼요. 또. 그 이유는 세법과 등기법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평균 60점을 넘기기 위해서는 좀 점수가 안 나오는 과목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과목이 있으니까 또 잘 나오는 과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적은요, 충분히 10문제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등기는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고 내용도 복잡해가지고요. 그래서 높이 만든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등기법 하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하니까 힘들어서 포기하는 사람도 많이 생겼어요. 공부를 해봤자 6개 맞기가 쉽지가 않더라. 그러니까 그냥 찍어도 2-3개인데, 그러니까는 뭐 포기하는 분도 생기고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포기해버리면요, 합격이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게 되면은요, 이것도 6개는 맞을 수가 있어요. 최소한. 당락은요, 한두 문제로 결정되기 때문에 여기서 2-3문제 맞느냐, 6문제를 맞는 엄청난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6문제를 맞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6문제를 맞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론 8문제도 맞을 수가 있고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8문제도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작년에 29회 시험에서는 등기법이 그때까지는 어려웠어요. 어려워가지고 보통 6개 이상 맞으면 선방했다, 8개 맞으면 굉장히 잘 봤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30회 시험에서는요, 갑자기 등기가 쉽게 나와버린 거예요. 갑자기 쉽게 나와가지고요, 등기를 합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10문제씩을 맞아버린 거예요. 쉽게 나와버리니까. 우리가 어렵게 공부를 했다 보니까 갑자기 문제가 쉬워버리니까 어떻습니까? 다 10개 이상씩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30회 시험에서는요, 세법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적 10개, 등기 10개 맞아가지고요, 공시에서 20문제씩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합격했어요. 세법이 그렇게 어려웠다고 했지만은. 그래서 29회 때는 엄청나게 많이 합격했어요, 2차가.
자, 그래서 이제 30일에 이제 올해죠. 30일에 때는 그러면 한 번 쉽게 나왔으니까 좀 어렵게 나올까라고 했는데요. 올해도 평이하게 나왔어. 올해도 평이하게 나와가지고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은요, 또 충분히 10개를 또 맞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시에서 만약에 20문제를 맞아버리면 어떻습니까? 20문제를 받으면 굉장히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시험 보신 분들도 아마 등기 뽑으면 점수가 잘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신 분들, 어렵게 나올 줄 알고 포기했던 사람들은 두세 개, 공부하신 분들은 10문제 갖고 맞았다는 거죠. 최소한 8문제 이상은 다 맞았을 거고. 자, 그러니까 지금은 쉽게 나오다 보니까요, 공시법이 하나의 효자 과목이 됐어요. 효자 과목이. 근데 물론 올해 쉬웠다고 해서 내년에도 또 쉬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는 6개 이상은 맞자라는 거죠. 공부를 해야. 그리고 또 평이하게 나오면 10문제도 맞을 수가 있고요. 10문제 맞을 수 있고. 지적은 내용이 적다 보니까요,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10문제는 맞을 수 있어요. 내용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0개를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적은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좀 넓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내용 자체가 많지도 않기 때문에 넓혀봤자 이렇게 많이 넓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은 좀 넓게 보고요. 근데 등기는 넓혀버리면 끝이 없어집니다. 끝이 없어지니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거 중심으로 해가지고, 물론 나올 거라고 해서 딱 그것만 보는 건 아니고요. 그 언저리로 해서요, 준비를 하면 최소한 6개는 맞고,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좀 없다든지 너무 섬세해가지고 우리가 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런 것들은 좀 버리면서요, 최소한 6개 이상. 문제 난이도 따라서 어떻게 보면 또 10개도 맞고요. 근데 문제가 그러니까요, 쉽게 나오고 어렵게 나온다는 건 결국 두세 개예요. 두세 개. 만약에 문제가요, 한 두세 개가 어렵게 나오면 우리는 4개를 더 틀려요. 이 문제 때문에 이웃하는 문제까지 틀려요. 근데 문제 두세 개가 쉽게 나와버리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이제 단축이 되다 보니까 다른 문제까지도 맞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문제 두세 개를 어렵게 했느냐, 좀 더 어려웠느냐, 좀 더 쉬웠느냐에 따라서요, 올해 시험은 평이했구나, 올해 시험은 좀 어려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요 차이니까. 근데 시험 출제하는 사람들은요, 두세 개 난이도 조정을 못 해요. 그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조정을 해요? 그러니까 출제하는 사람들은요, 난이도 조정을 할 줄을 모릅니다. 그냥 하던 대로 문제를 내는 거예요. 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니까 두세 문제가 좀 어렵다고 자기는 생각했는데 수험생들은 쉽게 생각해서 맞춰버리면 평해버리는 거고요. 이건 평이하게 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수험생들은 이걸 잘 몰라가지고요, 많이 어려워했어요. 2문제 정도를. 그럼 어떻습니까? 툭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난이도를 올해는 쉽게 나올 것이다, 어렵게 나올 것이다, 이런 것들을 예측한다는 것이 불가능하죠. 출제하는 사람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던 대로, 그러니까 출제하는 사람은 늘 나오던 대로 문제를 낼 뿐이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하던 대로 공부를 하시면은, 그것이 때로는 난이도가 어렵게 나오면은 최소한 6개 이상, 쉽게 나오면 10개를 받고, 우리 이렇게 가는 것이지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늘 하던 대로 이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부동산 공시법이 과연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인데, 한 장을 넘기시면은요, 간단하게 하나만 내용 보죠. 그러면은 토지를 나타내는 공시하는 방법으로 지적공부하고 등기부가 있는데, 등기부가 먼저 만들어질까요? 지적공부가 먼저 만들어질까요? 자, 먼저 보죠. 그래서 어떤 공유 수면, 바다를 매립을 했어요. 새로운 토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토지를요, 지적공부나 등기부에 이제 기록을 해야 될 텐데, 뭐가 먼저 만들어지느냐? 자, 토지가 있고 거기에 대한 권리자가 나오는 것이지, 권리자가 먼저 있고 토지가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권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먼저 토지가 먼저 등록이 됩니다. 즉 지적공부가 먼저 만들어진다는 거죠. 지적공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보여야 될 텐데, 지적공부는요, 한번 설명드렸죠. 이게 토지의 표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습니까? 소유자가 부수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소유자. 그러면은 최초에 새로 발생한 토지를요, 지적공부에 최초로 등록하는 것을 우리는 신규 등록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규 등록이 되면 그때 비로소 지적공부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지적공부 만들어지고 나면요, 여기 소유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소유자가 그걸 팔고 싶어요. 팔려면요, 이전 등기를 해야 되니까, 팔려면 등기부를 이전을 해야 되거든요. 팔기 위해서는 등기부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 팔 수 있어요.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부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팔기 위해서 이 소유자가, 최초의 소유자가 내가 소유니까 내 앞으로 등기를 보존해 주세요라고 요구를 합니다. 내가 소유자니까 내 소유자 앞으로 등기를 보존을 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해요.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합니다. 최초에 하는 등기예요.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을 하게 되면요. 비로소 소유권 보존등기가 됨으로써 비로소 등기부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지적공부가 먼저 만들어지고 신규 등록을 통해서 그다음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통해서 등기부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등기부 구성은 이렇게 생긴다고 했죠. 먼저 등기부는 어떻습니까?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을 해요.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을 하는데요.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구분하여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은요. 갑부라고 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저당권, 전세권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부분을 을구라고 해요. 그래서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을 하는데 그러면 이 권리에 관한 대상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토지에 표시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기록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기록하는 부분 이것을 우리는 표제부라고 해요. 제목이 된다는 거죠. 이 제목, 등기 기록의 제목이 된다. 그래서 표제부, 갑부,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잠깐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우리가 잠시 쉬었다가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 강의를 하다 보면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다녔던 토지대장, 등기부는 과연 어떻게 생겼는지 잠시 쉬었다가 그 견본들을 보면서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롤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기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 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런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